영하 150도 이하. 가스 상태로만 존재할 줄 알았던 물질이 액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물질이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변한다. 150도씨 이하는 우리가 보통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아닙니다. 즉 어떤 모르는 일반적으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과학자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이 있는 것이고, 영하 200도나 절대온도 0도에 접근해 가면은 상온이나 이런 데선 발생하지 않는 특이한 현상들이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영하 150도 이하의 극저온. 그 차가운 세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지구의 냉장고로 불리는 북극과 남극. 내륙은 영하 70도까지 온도가 내려가므로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극한 환경이다. 남극 대륙의 주변이나 북극해처럼 얼어있는 바다를 누비는 선박이 있다. 바로 얼음을 뚫고 항해하는 쇠빙선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의 빙해수조. 극지방의 바다처럼 표면에 얼음이 떠있는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대형 수조다. 쇠빙 선박에 대해서는 일단 초기에, 그러니까 실선을 건조하기 전에 그래서 엔진 소요 마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얼음을 깨는 실험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2009년 이 빙해수조가 완공되기 전에는 국내 기술로 처음 건조된 쇠빙선 아라온호를 비롯해 빙해 선박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 해외 시설을 이용했다. 그러다 보니 외화 낭비는 물론이고 핵심 기술이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사실 이 빙해수조는 쇠빙선 설계 과정에서 필수 조건이다. 얼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얼음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수조수 자체를 가지고 0도로 먼저 수조수 쿨링을 한 다음에 실내 공기를 영하 20도 정도까지 냉각시켜 가지고 시간당 2~3mm 정도 모형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한 40mm에서 50mm 정도 모형빙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 준비 중인 배는 아라온호 모형선이다. 현재 빙해수조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데 모형빙을 균일하게 생성하는 작업과 모형선 실험을 반복하며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탄빙 실험을 통해서는 엔진의 소요 마력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얼음을 쇠기용으로 썰어놓은 곳에서는 얼음의 저항을 시험할 수 있다. 단일 성능 실험만이 가능한 외국의 빙해수조와 달리 우리 빙해수조는 사각수조형으로 다양한 성능 실험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열차 한 량이 들어가는 대형 실험실. 네, 조금씩 더 전진해 주세요. 네, 앞에 양호합니다. 계속해서 전진. 환경 챔버라고 부르는 이곳은 새로 만든 열차의 냉난방 등 환경 성능을 시험하는 곳이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환경 챔버의 영하 환경은 열차의 난방 성능 시험을 위한 장치다. 영하에서도 열차 내부의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하는 시험으로 영하 10도, 20도, 30도 등 원하는 환경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난방 성능 시험을 하는 것도 이 챔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밖의 온도가 영하 15도다, 20도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히터를 켰을 때 어느 정도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안의 온도가 21도, 23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챔버를 이용한 경우 마이너스 40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시베리아나 이런 경우도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납품하는 차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빙 시험도 환경 챔버의 중요한 시험 항목 중 하나다. 눈을 인공적으로 열차에 뿌려주고 30분 정도 영하 환경을 조성하면 표면이 얼게 된다. 그 후 제빙 설비를 가동해서 유리창에 낀 성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지를 관찰하는 시험이다. 저온 환경을 구현하는 실대형 환경 챔버가 없었다면 혹한의 기후에서 운행될 열차의 성능 시험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더 낮은 온도 영역이 존재한다. 크라이오제닉스. 차가움을 생겨나게 한다는 뜻의 저온학에서 다루는 온도 영역이다. 영하 15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그 기체가 이제 액화가 되는 그런 가스들이 보통 뭐 산소, 질소, 네온, 수소, 헬륨 가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보통 영원히 가스로만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영하 150도씨보다 더 낮아지니까 비로소 액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고, 기체가 대기압에서 액화되는 온도는 물질마다 다양한데 메탄은 영하 162도, 산소는 영하 183도, 질소는 영하 196도, 수소는 영하 253도, 그리고 헬륨은 영하 269도다. 메탄가스가 액화되는 온도부터 그다음에 그보다 더 낮은 영하 273도를 우리가 절대온도 영도라고 부르는데, 그 영하 150도에서 영하 273도까지 영역을 극저온 또는 초저온 영역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극저온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압축기를 쓴다. 특정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한 뒤 다시 팽창시킨다. 이때 압력이 낮아짐으로써 주위에 열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냉장고나 에어컨이 이런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저온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이고 온도를 떨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냉동기 같은 경우는 프레온이나 그러한 비슷한 가스를 압축 팽창해서 온도를 낮춥니다. 하지만 극저온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하 150도씨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가스들, 냉매들이 사용되지 않고 질소나 아니면 네온, 수소, 헬륨과 같은 가스를 이용해서 여러 단의 압축과 팽창 과정을 거치면서 팽창 터빈과 팽창 밸브를 시리즈로 연결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268도씨 정도의 매우 낮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산업용 가스를 액화시키는 공장이다. 원료는 우리 주변의 공기다. 일단 공기를 모아서 압축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다. 그리고 압축 공기에서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제거하는데 드라이에어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 압력이 높으니까 피를 밀어서 앞 좀 빼세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공기를 냉각해 액화시키는 과정이 진행된다. 그 냉장고에는 평생 밸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냉매를 이제 고압의 냉매를 평생 밸브를 통해서 이제 저압으로 떨어뜨리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의 차이점은 저희도 이제 그 팽창 밸브를 쓰지만 또 한 가지가 팽창 텁이라는 걸 씁니다. 드라이 에어를 콜드박스라는 곳에 집어넣어서 이제 액화를 시키게 되겠는데 이 액화 과정에 팽창 터빈과 팽창 밸브가 사용됩니다. 극저온으로 액화된 가스는 끓는 점에 따라 순수한 산소와 질소, 아르곤으로 분리된다. 각각의 액체 가스는 저장 탱크에 보관됐다가 필요한 곳으로 운반 사용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스를 액화시키면은 부피가 뭐 적게는 450분의 1에서 많게는 뭐 1000분의 1로 이렇게 줍니다. 줄기 때문에 그 이송과 보관이 아주 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저온이 그 가스에서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온 액체를 수송하는 차량은 물론이고 배관 파이프와 저장 탱크 등도 저온 기술의 결합체다. 저온 액체를 보관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는 단열 기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온을 보관하는 기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온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온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열 침입을 갖다가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제 단열 용기가 필요한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열재를 굉장히 두껍게 사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은 그것보다도 그 저온하고 그 상온하고를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는, 즉 진공 기술을 이용해서 바깥에서부터 저온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열을 갖다가 차폐하는 진공 단열 기술이 상당히 저온에서는 중요한 단열 기술입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이곳엔 아주 특별한 시설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메탄가스를 극저온을 이용을 하면 영하 160도 근처에서 액체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액체 상태로 만들게 되면 그 차량용 연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액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극저온을 조성을 하고 기체 상태의 메탄가스를 그 액체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에서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 가스들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로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곳에선 메탄가스를 이용한 50만 메가와트 용량의 발전시설이 이미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하나로 음식물 폐수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 중에서 메탄가스를 극저온으로 처리해서 액화시키는 시설이 시범 운영 중이다. 이 메탄가스는 영하 150도 정도 돼야지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액체를 우리가 LNG라고 보통 부르는데 메탄이 액화가 되면은 상온에서에 비해서 보통 밀도가 760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밀도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장 탱크를 통해 바이오가스가 유입되면 전처리 과정을 통해 황화수소와 수분, 실록산 등을 제거하고 이산화탄소도 분리해낸다. 이 과정에서 99% 이상의 순수 메탄이 만들어지는데 이 메탄가스를 냉각 액화시키면 LNG가 된다. 하루에 약 한 1000갤런, 그게 약 한 4000리터쯤 됩니다. 그 정도의 액화시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검증이 됐고, 이것을 주관하는 회사에서 앞으로 이제 그것을 실용화급으로 그것의 5배 정도의 스케일로 크게 만들어서 이 전국에 한 20개 가까운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매립지에 이제 나오는 메탄가스를 하게 되면 상당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메탄가스가 저온공학의 힘을 빌어서 생활에너지인 LNG로 거듭난 것이다.